오늘의 주제는 겸재정선인데, 이 겸재정선이 왜 위대한가 하는 것은 한국미술사 내지는 동양회화사 전체 속에서 볼 때 더욱 그 위상이 높아집니다. 북송 이후에 나왔던 그 관념산수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오묘한 자연의 모든 것을 다 담은 것 같은 이런 분위기의 그림이 우리 안견의 몽유도 온도에서 아주 정확하게 보이죠. 그러다가 남성 때에 돼 가지고 서정적으로 그린 그 화원풍의 화원 그림들은 우리나라도 15, 16세기에 이와 같이 소상팔경도로 소상강에 비가 내리네 평사 나간 그 강천모설 하는 이런 서정적인 그림으로 그립니다. 그러다가 원나라 때는 문인들이 조용히 그리다가 명나라 때 되면은 절파화풍이라고 하는 화풍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오는데, 이때는 인물이 중심입니다. 산수화가 아니고 산수 인물도가 돼가지고 자연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인간의 모습이 주인공이죠. 여기서는 이별하고 있는 장면이고, 여기는 낙이 타고 여행하는 모습이고, 동자가 낙이 데리고 낙이를 끌고 있는, 그래서 그림도 굉장히 필치도 거칠어지면서 사실은 인간적인 분위기가 훨씬 살아나죠. 그러다가 18세기로 들어가면은 겸재가 이제 등장할 무렵이 되면은 명나라 때 화풍을 받아서 문인들의 아주 그 벽화 청소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문인들의 이상적인 삶을 담아놓는 담담한 문인화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것은 유행 사조가 바뀌었다기보다도 동양화에서 산수화가 갖는 의미가 그렇게 확장되어 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중국하고 보조를 맞춰가면서 왔는데, 우리나라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금강산이 있는데, 이 금강산을 아름다움으로 받아들여서 그림으로 그려가는 이러한 것은 겸재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도 금강산을 연담 김명국이 그렸다는 기록도 있고 쭉 있었지만, 이것을 하나의 장르로 만든 것은 분명하게 겸재정선이었습니다. 이때 왜 이런 풍조가 사조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은, 이 청나라가 등장하고서 조선의 선비들은 청나라를 멸시하기를 정말로 그 만주족 오랑캐가 짓밟아버린 문명이 완전히 죽어버린 곳으로 생각을 하고 요만큼의 존경심이 없었어요. 그동안은 중국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발달된 문화를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이거를 차단을 하고 보니까 우리 산천에 대해서, 우리들에 대해서 그 생각을 하고, 그것이 실학으로 발전을 하고, 사상적으로는 소중화 사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문학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강산 기행문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내가 살고 있는 땅에 대한 주체적인 인식들이 일어나는 붐 속에서 겸재정선이 등장을 했던 겁니다. 그것을 하나의 장르로 만드는데, 모든 게 그렇듯이 겸재 혼자만으로서 이 문화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 시대에 그런 문화적 분위기와 그 동료 내지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겸재의 그림은 이렇게 금강산에서 36살 때 그린 이 그림에서 장르로 시작하는데,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이것을 20, 30년 더 발전을 시켜서 나타나는 게 금강전도입니다. 도저히 같은 화가가 그렸다고 할 수 없을 정도의 회화적 완성도가 있죠. 한번 다시 볼까요? 36살 때 시작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있는 그대로는 아니지만 그 형상을 되도록이면 정직하게 그리려고 했는데, 이것을 회화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잡아낸 것이 이게 겸재정선이 갖고 있는 화가로서의 그 면모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겸재정선은 어마어마한 것을 성취했는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모든 작가들이 노년으로 가면, 완숙한 경지로 가면은 형상에 대한 묘사가 약화되면서 필묵에 대한 필묵 그 자체만을 가지고서 표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쇼펜하우가 그랬죠. 모든 예술가들은 음악의 경지를 동경한다고. 그것을 설명하지 않고 그냥 그 요소만, 조형 요소만 갖고 담아내기를 희망하는 거죠. 겸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10년쯤 후, 7, 8년 전 후에 이와 같은 그림을 그립니다. 이 부채살이 갖고 있는 그 조건도 있지만은 완전히 조형적으로 재해석하고 수묵만 남았는데 그 강약의 리듬이 누가 봐도 이것은 순수 조형으로 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어느 한 그 예술가의 그 예술 세계를 얘기할 적에는 그 사람이 표현했던 최고의 경지가 어디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장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로 많은 시간이 걸렸고,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관아제 조영석이라고 겸재의 10살 아래의 문인인데, 참 저분이 겸재의 절친으로, 겸재가 돌아가셨을 적에 겸재의 애도문을 쓴 분도, 이분 애사를 쓴 분도 조영석이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겸재의 그림은 거의 중국 역대 대가들과 맞먹을 만하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조선 300년 역사에 이런 화가는 없었다. 그동안 우리나라 화가들은 중국 화본, 그 미술 교과서죠, 에 기반을 두고 산수화를 그렸기 때문에 산수의 표현이 천편일률적이었는데, 겸재는 일찍이 한양 백악산 아래 살면서 그림을 그릴 듯이 서면 앞산을 마주보고 그리면서 산세를 나타내고, 또 하나가 있으면은 나무의 모습들, 겸재 그림에서 우리 진경산수 맛을 나타내는 데는 우리의 부드러운 산천의 산보다도 소나무를 비롯한 나무들을 그리는 것이 중국 그림에는 없는 그 수집법으로, 우리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집법을 개발해서 금강산과 영남의 명성을 두루 유람하면서 여러 명승지의 모습을 담았다. 다 담았다. 이리하여 다음 문장이에요. 새로운 필법과 묵법을 창출하여 우리나라 산수화가들의 고답적인 병폐와 누습을 씻어버리니 조선적인 산수화법은 겸재에서 비로소 새롭게 출발하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당대에 이런 자신 있는 활언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동료가 있었어요. 겸재가 이 1767년에 태어났을 때는 이 서울 경복 고등학교 아래 중학교 있는데, 여기에 유란동이라는 데에서 태어나서 지금 이 겸재 탄생 비가 있는데, 그때 그 집이 이러한 집이었을 거예요. 이거는 그 뒤에 집이지만 처음에 겸재가 인곡이고 인왕산 계곡 아래 있다고 하는 거가 그때의 모습이 워낙에 가난했기 때문에 저택이 아니고 아마 초가집 이런 데에서 살고 있었을 텐데, 네, 이 그림을 보면서 여기 넝쿨나무가 하나 딱 가서 있잖아요. 이게 조경 의지로 만들어진 건지 그냥 지가 자란 건지 이걸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래도 가만 놔두는 게 또 조선인들의 마음이죠. 처음에는 이게 호박이 자란 건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박상진 교수님께서는 달의 나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조원에서 저런 풍경을 탁 나타내는 것은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흉내내기 힘든 천연덕스러운 그런 모습인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에게는 훌륭한 선생님과 벗이 있었어요. 우선 사면 김창읍이라고 하는 이 분은 당대의 최고 가는 시인이었습니다. 그 시인으로서 사면은 그 이후에 다산 정약용의 그 인물평 속에서도 가장 존경스러운 시인으로 나오는데, 저분이 안동김 씨 그 세도가집에 장동에 살고 있는 안동김 씨는 프라이드가 달라가지고 장동김 씨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도정씨의 안동 김씨는 안동에 있는 김씨하고 하등 관계가 없고 서울에 살던 장동에 살던 안동 김씨들입니다. 처음 김상원 하고 김상용 그 집안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집안이 번창해 가지고 결국은 그 장동 김씨들이 19세기에 세도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이 중에 30% 이상 되는 분은 세도 정치의 안동 김씨는 안동에 있던 김씨라고 알고 있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안동을 모욕하고 있는 거고 서울 청운동의 중심으로 효자동에 살고 있던 그 본관이 안동인 안동 김씨들인데 그 집안에서 이 김창읍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과거 시험 보라고 그냥 강요를 해가지고 마지못해 과거 시험 봐서 붙은 다음에 1차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이 철원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유유자적한 선비로 살면서 이 관직 같은 거 연연하지 않고 한 사람의 문인으로서 자기 인격을 완성하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다산이 더 좀 존경을 했죠. 그분이 겸재 선생이었어요. 시를 쓰고. 그리고 이분의 그 아들 중에서 서자인 김창업은 그림으로서도 이름을 남겼는데 이분이 그 그린 그림으로 봤을 적에 겸재의 그림 선생은 이 김창업이다, 노가지의 김창업이다 하는데 아무 이론이 없습니다. 어쨌든 시를 잘 지은 그 김창업과 노가지의 김창업의 그 분위기 속에서 그림과 시를 익혔는데 진짜 좋은 친구는 사천 이병연이라고 하는 시인이었어요. 4살인가 위인데 이분은 사면 이후 최고 가는 시인이어서 당대에는 그림은 겸재, 시는 사천 이렇게 둘로 그 병칭이 되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선배였는데 뭐 친구보다도 더 가까웠고 저 집안 한산희 씨 집안인데 저 집이나 안동김 씨 집안에는 집안에 컬렉션들이 또 있었어요. 중국 그림들에 대한. 그래서 그걸로 익힙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관아제 조영석. 이분은 겸재보다 10살 아래인데 하만조씨로서 본과까지는 못해서 지방 현감을 여러 곳을 했는데 이분이 인물화를 굉장히 잘 그렸어요. 지금 이번에 이 계절의 명화로 우리가 박물관에 초대한 설중방우도 이거는 한국 회화사 속에서 조영석이 겸재를 이끌어서 겸재야말로 조선 300년 역사 속에 조선의 산수화는 겸재로부터 비롯됐다고 하는 말을 그대로 옮기면 조선 300년 역사에서 조선의 인물화는 관아제 조영석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그 이전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인물이 확실한 조선 선비로 나온 건 이 그림이 처음입니다. 거짓말 같지만은 그 이전에 낙이 타고 가는 그림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은 애매모호한 그냥 화본 속에 나오는 동양 신선인지 중국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는데 관아제 그림에서는 반드시 그 인물이 나와요. 그리고 그 시임제가 쓴 송탄필기에 의하면은 이분이 프라이드가 있어서 산수는 겸재가 나보다 잘 그리지만 인물을 그릴 때는 내가 더 잘 그렸다 이런 말까지 했다는 그런 프라이드가 있어요. 이분의 그 묘사력은 예사롭지 않아서 이 잡는 노승 같은 이 작품을 보면은 요새 이 본 적 있나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 옛날에 DDT 뿌리던 시절을 생각을 하면은 근데 맨날 그 이 잡는 게 일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관아제가 이 그림을 그린 이 잡는 노승을 그린 그 포인트는 이를 잡는 게 아니라 스님은 살생을 안 하기 때문에 이를 튕겨버리고 있잖아요 손가락으로. 그걸 그린 거예요. 그런 이를 튕기는 노승이야 그림에. 그리고 그 눈동자가
이 연엄하는 식으로 이렇게 그냥 착 째리는 것까지 딱 맞췄잖아요. 이분이 갖고 있는 사제첩이라고 하는 거는 그 스케치북인데, 그 스케치북에 이와 같은 새참 먹는 장면은 훗날 박수근의 미술을 연상케 하는 그런 그 애정어린, 서민에 대한 애정어린 시각들이 이렇게 쫙 녹아 있습니다. 이런 친구가 끝까지, 겸재가 죽을 때까지 겸재가 먼저 죽었으니까 그 벗으로서 같이 살고, 나중에 순화동으로 이사 올 적에는 자기 집에서 4번째 건너편으로 이사 왔다고까지, 그래서 조석으로 만났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국중박에 대동여 지도 걸어놓은 거 정말 멋있잖아요. 김정호 혼자 저거 한 거 아닙니다. 100년 전에 정상기가 백두산하고 압록강 한반도 형태를 완벽하게 그려요. 그거를 50년 지나서 신경준이 방한 눈금에다 도로 이정표까지 해서 거리를 해놔요. 100년 후에 김정호가 그걸 다 집대성한 겁니다. 모든 사상들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다 창출한 게 아니고 그 사람에 의해서 집대성해서 결과를 나는데, 겸재가 등장하는 데에서는 이러한 그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미술 교과서라고 하는 것이 역대 화보, 고씨가 만든, 고명이 만든 이 역대 고씨 화보라는 책에 이렇게 그림들이 나와요. 겸재 그림 많이 본 사람 겸재 다람쥐 그린 거 봤잖아요. 이걸로 그린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당시 화보라고 하는 것이 당나라의 시를 그림으로 그린 거가 쫙 펼쳐져 있어서, 이러한 그림들이 미술 교본으로 이렇게 하는 분위기 속에서 겸재가 자기 그림을 이어갑니다. 겸재가 즐겨 그린 것에 소나무를 어루만지면서 멀리 보는 거는 도연명이 귀거래사에서 얘기했던 무고성이 반환, 그 외로운 소나무를 어루만지면서 서성거리네, 이 귀거래사의 한 대목이에요. 이런 그림은 이렇게 그려라 하는 주제가 나오니까 이것을 겸재가 그린 거가 이런 그림으로 되는 겁니다. 이거는 현대적인 의미로 얘기하면은 창의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될 수가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거는 하나의 도상으로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미술사에서 비너스에 많은 도상들이 있는 거, 그것을 소화하는 거고 똑같이 이 동양화의 이런 도상들이 책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고 했던 이러한 분위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호림박물관이 갖고 있는 이 사계산수첩에서는 이 그림들이 이 전형적인 중국의 문인화풍의 그 강변에 그 메마른 나무 둘에 정자 하나 있고 잔산이 퍼지는 거 똑같죠. 겨울평이한 거 전형적인 화본풍의 그림을 그리고, 맨드라미와 개구리 그린 이런 것들도 본인의 겸재의 개성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화본을 충실히 익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학원이라고 하는 또 다른 친구가 버시 쓴 거에도 평을 그렇게 하죠. 그랬는데 이분이 이와 같이 장대한 그 산수화를 그렸는데, 이 그림이 스케일도 큰데 이 중국의 화본풍을 본 것 같지만은 여기에는 집도 중국식이지만 나무라든지 전체적인 분위기엔 조선적인 것도 들어와서 그동안에 있었던 그 동양화로서의 산수화 속에서도 굉장히 영향이 출중해서 여기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이 크기 때문에 표암 강세왕이 훗날 여기에다가 평을 하기를 겸재 중년의 득의작이라고 이렇게 평을 했어요. 근데 옛날 사람이 중년이라고 하면은 30, 40까지는 중년이라고도 했지만 40 넘으면 노인이라고 그랬거든요. 40 넘으면 손자가 있으니까 대개 15살에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15살에 낳은 아들이 15살에 결혼하면 30 넘어가면 손자가 생기니까 40대면은 심하게 다 내가 나이 40 넘어 다 늙어가지고 이런 일을 하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옛날 사람이었는데, 겸재는 84세까지 살아서 이게 중년을 어디다 잡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표암이 중년이라고 표현을 해서 본격적으로 자기 세계를 가기 이전의 작품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 글이 참 멋있어요. 본래 표암 강세양이 쓴 평들이 멋있지만은 이 그림의 평이 특히 멋있어요. 이 그림은 산과 돌이 창고하고 기이하다. 흐르는 물이 쏟아지고 높은 버들, 우거진 잔대나무, 초가집 살인문이 흐릿한 구름과 안개 사이로 보이다 말다 하니 색채가 진하고 수묵이 울창한 필치는 겸재의 중년 작품 중에서 최득의작이다. 정말 소중하게 감상할 만하다. 이 복잡한 도성 안에서 우연히 펼쳐놓고 감상하게 되니 흐린 눈이 갑자기 밝아지는 듯하다. 명나라 동기창은 망천도에서 쓰기를 그림은 세상을 아주 잊어버리게 하는 일종의 가구 같은 것이다라고 했다. 이 복잡한 세상에서 떠날 수 없다고 누가 말하겠는가? 이런 그림을 보면은 이 혼탁한 세상 잊어버리고 자연에 파묻히는 그런 분위기를 갖지 않는가? 그림은 세상을 아주 잊어버리게 하는 일종의 가구 같은 것이다. 이게 미술의 효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했던 걸 표암이 이렇게 받아서 줬어요. 이런 분이 36살 때 금강산을 갑니다. 이 가고 그 다음 해 또 가는데 이 두 번에 걸쳐서 간 것이 일생 동안 이 겸재의 예술 세계를 바꿔놓게 됩니다. 이 그림만 하더라도 그 회화식 지도를 그리는 방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금강산 이게 비로봉이고 혈망봉으로 해서 이쪽 정양사 골목으로 해서 만폭동 가는 길 보덕굴로 해가지고 그 여기 묘길상 불상 있는 데로 가는 길이 있고, 그리고 그 여러 길 등산로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그림으로 이렇게 봤을 적에는 뭐 저 해인사 관광 안내도 뭐 이런 필법 같지 않아요. 그리고 봉우리마다 이름을 다 썼잖아요. 봉우리마다 이름 쓰는 거는 그거는 나중까지 계속되지만은 어쨌든 그런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조망하는 것이 완전히 하늘에서 내려다본 경치로, 요즘으로 치면 드론으로 촬영한 것 같은 부감법으로, 그러니까 새가 위에서 날면서 보는 시각으로 구성해서 전체적인 것을 윤곽을 하는데, 금강산 생긴 것도 그렇지만 회화적으로 이쪽에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육산을 표현을 해가지고 미점법이라고 해서 점 찍는 거, 미점이라고 하니까 쌀미자를 써서 쌀알 같다고 해서 미점이 아니고 미불이라고 하는 송나라 때 화가가 주특기로 해서 미점이거든요. 그런 미점법을 쓰는 거는 되게 부드러운 산세를 표현할 때 또는 여름 산수를 표현할 때 많이 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12,000병 봉우리는 그 서리빨 같은 그 기법이라고 상악준이라고 하는데, 이 필법을 가지고서 해서 음향을 맞추는 것은 그때부터 겸재가 화면을 경영하고 있는 것이 범상치 않은 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실제 풍경으로 3.1포 그린 것은 이와 같은 풍경을 이와 같이 포착해서 잡은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약 올리는 게 아니고 나는 금강산을 10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금강산 갈 적이면은 겸재 그림하고 똑같은 풍경이 있는 거를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똑같은 거를 잡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다 그것을 화면적으로 회화적으로 재해석했으니까. 97년에 중앙일보에 북한 답사기 쓰기 위해서 갈 때 2번 갔었고, 현대 상선을 타고 배 타고 다니면서 갈 적에 그때마다 가는데 여러 번 간 이유는 사계절을 보고 싶어서 다녔던 겁니다.
3.1포는 여러 번 갔었습니다. 똑같은 카메라가 없던 시절의 그 장면을 이렇게 솔직하게 담습니다. 총석정은 코스에 들지 않아서 못 갔는데 정주영 회장이 이 동네 분이었어요. 통천에.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금강산 여는 거에 그렇게 열을 올리셨는데, 이 총석정의 이 총석, 이것을 그림으로 담아낸 거는 그 당시에 여기 정자가 그렇게 있었는지 김홍도가 그린 것도 그렇고 다 이 시각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풍광 자체가 회화적으로 그리고 싶게 이런 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분이 10여 년 화첩이 열쇠폭인데 그 열쇠폭에서 해산정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면은 이 안개 처리하고 먼 산에 상악준으로 놓은 거, 금강산을 이 바다에서 바라본 해산이니까 이 성을 보면은 참 이때에도 뛰어난 화가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백천교라고 하는 것인데 이 그림은 스토리가 많아요. 금강산에 이제 내리면은 장안사로 내금강 들어가면 장안사 들어가서 백천교라고 하는 다리를 건너면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금강산 유람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떠나면은 포천, 철원, 금화 지나서 일주일 후에 여기에 도착하면은 선비들이 나귀 타고 와가지고 나귀는 여기다 놓고 백천교 건너서 여기에서 이제 등산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조선 양반들이 왜 못 돼가지고 금강산을 힘없으면 그냥 못 가는 거지, 중들을 시켜가지고 가마 타고 다녔단 말이에요. 여기서 꽃갈모자 쓴 중들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가마가 2개 있잖아요. 그 장면까지 놓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 하는 것으로 놓고, 이 그림에서 나무 그린 것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화범풍을 벗어나지 않았는데 나중에 겸재 그림에 저런 애매모호한 나무는 안 나옵니다. 그래도 이제 우거졌다 하는 느낌으로 해서 그리죠. 근데 겸재 그림에서 참 명하기도 하지만 나로서는 잊을 수 없는 그림이 이 옹천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옹천은 이게 독처럼 생겼잖아요. 독바위라고 해서 있는데 이 집은 요렇게 벼랑길로 해서 잔도식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 때문에 유명한데 금강산 관광 코스에는 이 옹천이 들어있지 않았어요. 근데 동양화를 산수화를 그리는데 16가지 기법 뭐 이런 거에 산수화를 그릴 때 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길을 완전히 드러내면은 노출해 놓으면은 지도같이 되니까 중간중간에 끊어 놓되 거기에 사람이 가고 있는 분위기는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게 그림이 여기가 잘렸는데 여기에 지금 낙이 타고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로 소나무가 감춰준데 여기 낙이 가고 있죠. 여기 가다가 이 바위가 끊어졌죠. 그리고 여기 가면은 바위가 있고 여기에 사람이 있죠. 이렇게 그림으로써 지도의 길 표시가 아니고 회화적인 길 맛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그림에 보면서 겸재가 타고난 화가고 유머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요 맨 마지막 요 끄트머리에 카브를 틀어간 낙이 뒷다리하고 꼬리가 그려 있습니다. 저게 이 그림에서 아주 핵심적인 거죠. 내가 북한문화유산 답사기에서도 썼고 JTBC 내 친구네 집은 어디에서도 우리 마누라하고 만났던 이 그림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유튜브로 찾아 보시라고 할까 하다가 얘기를 하면은, 나는 앞으로 한국 회화사를 전공하겠다는 마음으로 이동주 선생의 그 회화소사 책을 읽고 하는데, 지금 민속박물관 자리에서
조선시대 명화 근 500년 전이라고 하는 최초의 우리나라 회화 대전이 열렸습니다. 그 도록은 나중에도 그 복관이 돼서 지금도 살 수 있어요. 그 전시장에 갔는데 그 오후에 갔죠. 오후 서너 시쯤에 갔는데 전시장 한 명도 없어. 나 하나야. 어쩌다가 깃발 들고 가는 일본 관광객이 오면은 휙 지나가고, 그다음에는 그 당시는 이제 그 일본 관광객 많이 올 때인데, 근데 저쪽 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거꾸로 한 여학생이 들어왔어요. 전시회를 시대순으로 디스플레이 돼 있는데 거꾸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그림 앞에서 만나니까 그 여학생이 내가 보고 있으니까 그 내외하느냐고 피해서 절로 가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군대 생활도 없고 뭐 어쨌든 그 내가 잠깐 일로 와보라고 그랬더니 그림을 그렇게 싱겁게 보면 어떡하느냐고. 저기 저 벼랑 끄트머리 낙이 카브 들어가는 뒷다리하고 꽁지를 한번 보라고. 그랬더니 그거 보고서는 재미있어서 웃는데 이쁘게 생겼더라고.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같이 그림을 보고 나오는데 또 만나고 싶은데 그 당시 핸드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리고 또 그 작업을 걸어도 좀 점잖게 걸어야지 당장 뭐 좋아한다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내가 귀대하기 전에 한 번 더 요담 토요일 날 올 테니까 시간이 돼서 오면은 내가 처음부터 잘 설명을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3시에 나는 올 거니까 그 생각 있으면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게 그림이 보이겠어요? 이 여자 오나 안 오나 그것만 보고 있는데 5시에 그때 문 닫았어요. 근데 5시에 닫았는데 끝내 안 왔더라고. 군복은 입고 있고 그리고 쓸쓸하게 군무를 눌러 쓰고서 전시장 바깥으로 해서 나가는데 그 민속박물관이 나가서 왼쪽으로 틀면은 뭐 있잖아요. 쓱 나가는데 저쪽에 있는 모가나무 뒤에 그 여자가 서 있더라고. 그래서 만나가지고 지금 나하고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이 하여튼 금강산과 이 그림이 내 인생을 이렇게 해준 거는 저 낙이 뒷다리와 꽁지를 발견했던 그 해안이 이게 그래서 이번에 전시회 오래간만에 나와서 더욱 그 저로서는 감동적인 게 있고 그 그림을 끝까지 봐야 돼요. 그 홈런 타자는 공을 끝까지 봅니다. 그냥 건성으로 보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겸재가 그림이 필법은 서툴었을지 몰라도 저런 장면을 집어넣는 것은 그거는 센스잖아요. 그러니까 회화에서 또는 음악이나 문학에서 유머를 구사했다고 하는 거는 그분이 대상을 장악했다고 하는 거죠. 그건 대가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겸재는 산수만 잘 그린 것이 아니고 인물도 잘 그렸다는 것이 이 이광적이라고 하는 분이 90까지 살았던 분인데 이분 집에서 파티가 이렇게 열렸었어요. 이 파티 열린 장면을 이와 같이 리얼하게 그려놓은 거는 이 겸재에서 처음입니다. 그 전에 있는 거는 의궤도에 그린 것처럼 도식적인 것이었지. 다음 시즌에 우리 이 계회도의 최고 명작인 단원의 만월대 계회도 개성에서 열렸던 그거가 출품될 건데 사람들은 다 만월대 계회도를 최고고 그때 단원이 창출한 걸로 해석하고 나도 그랬는데 겸재가 그것에 모태가 될 수 있는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아, 놀라운 그림이에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그분 요청해서 2번 그리고 여기에 시인들이 그 전서로 시를 쓰기도 하고 시전지에다가 축파를 하는데 이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죠. 여기
따로 여기에 이제 파티에 초대된 분이고 이 사람들 여기 앉아 지금 장기 두고 있잖아요. 여기. 그리고 이제 또 뭐 식혜나 뭐나 이고 오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가마가 여기는 거는 이제 기사가 대기하고 있는 거지. 요즘으로 치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스토리를 갖고 만들어 놓은 건 이 카메라가 없던 시절, 동영상이 없던 시절 압축해서 하나로 집약시켜 놓는 이런 화법을 겸재가 이렇게 훌륭하게 시작을 한 것이 이게 40대에서 50 갈 때까지 이렇게 그 철저한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 그림만 하더라도 소나무의 모습 이런 거는 완전히 조선 소나무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42살에 처음으로 관상감에 근무를 하면서 그것도 장동 김씨 김창집이 그 대감이 되면서 백을 써가지고 처음으로 자리를 얻게 되는데 관상감이라고 하는 게 중인들이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겸재는 비록 가난할지언정 양반집 자손이었습니다. 그 양반집 후손들이 갖고 있는 이제 운명이 또 있는데 3대에 걸쳐서 아무도 과거 본과를 하지 못하면은 몰락해 가게 됩니다. 이 과거에 합격했다고 하는 것은 고위직에 나갔다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 취직의 의미도 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시험에 합격하고 한 것만 하더라도 굉장한 겁니다. 참 우리들은 지금 운이 좋아서 이렇게 공부해서 대학도 나오고 직장하고 했지만은 조선 시대에 삼성이나 현대 없잖아요. 오직 이 과거로 시험을 보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과거 시험이 3년에 한 번 열려요. 옛날은 우리는 지금 회계가 1년 단위지만 옛날은 3년 단위였습니다. 3년에 200명 뽑는 게 1차 시험이에요. 100명은 생원이고 100명은 진사예요. 그 사람들이 3년 후에 30명 뽑는 게 과거에 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국 0.01분의 1에 해야지나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참 잔인한 거지. 근데 이 과거 시험 그 3대를 못 하게 되면은 월급을 받지 못했으니까 땅을 갖고 있지 못하면은 자연히 가난해질 수뿐이 없죠. 겸재네 집이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안동김 씨 백을 써가지고 취직하는 게 양반이 아니고 중인이 그 하는 일들, 화가라든지 악공이라든지 관상감이라든지 통역관이라든지 의사라든지 기술직들이죠. 그게 관상감에 취직을 했어요. 그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제 그 노모를 모시고서 이제 취직을 했으니까. 그랬는데 바로 현감으로 나가게 된 게 하양 현감으로 나가게 됩니다. 330개 고을이 있었는데 현감은 종육품으로 중인 계급이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양반 고시 패스하지 못한 사람이 갈 수 있는 최고의 직책이 종육품 현감부설입니다. 단원 김홍도도 연풍 현감한 게 종육품 자리고 그거 말고 찰방이 있어요. 찰방은 요즘으로 치면 우체국장 플러스 철도역장 통신을 주관하는 그것도 종육품이에요. 그러니까 찰방과 현감은 중인이 갈 수 있는 곳인데 그 하나로 하양 현감을 했는데 이 하양 현감 하양을 그린 건 없고 그때의 달성 대구를 그린 그림이 우리 중박에 있는데 아마 이런 저 하양도 이런 분위기로 그렸을 것 같아요. 지금 하양 현감은 이렇게 돼 있지만은 근데 이때부터 그 겸재는 어쨌든 먹고 사는 그 활로가 생긴 거예요. 그때의 그 친구들 부탁으로 단양 팔경을 그리는데 단양 팔경을 그 당시에는 사군첩
사군이라고 그랬어요. 사군, 4개 군이라고 얘기하면은 금강산을 끼고 있는 그 장현에서부터 회양, 통천에 있는 4개 군을 많이 얘기하는 금강 4개 사군첩인데, 보통 사군 그렸다고 하면은 단양, 제천, 영풍, 청풍, 그 단양 팔경이 있었던 그 지역을 사군첩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도담산봉을 그렸는데, 도담산봉 이렇게 생겼죠. 단양에 있는 도담산봉. 그리고 이 그림에 대해서 사천 이병연하고 관아제 조영석이 각각 품평을 이렇게 해서 이 구학첩이라고 하는 첩을 만들었어요. 이 그림에 거기에 그 상서남, 하서남 하는 하서남에 너럭바위가 이렇게 쭉 있는 거, 거기에 소나무 있는 거, 그리고 없어졌지만은 봉서루라고 하는 멋진 그 강변의 남한강변의 정자, 이런 그 진경산수를 카메라로 포착하는 것을 이때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산천의 아름다움을 보면 사생하는 거가 이때부터 이제 틀이 잡히게 돼요. 근데 그거 끝나고 그 서울로 오는 길이었을 거예요. 쌍도정이라고 성주에 있는 쌍도정 갖는 성주에 가서 성주 관아의 후원이 섬을 2개로 해가지고 멋진 이 정원을 해놓은 게 있어요. 이 관아마다 뒤에다가 후원을 만드는데 대개는 서쪽에다 만드는데 정원은 다 그 집의 서쪽에 만듭니다. 동쪽에 만드는 일 없어요. 아니면은 북쪽에다가, 관아의 경우에는 북쪽에 있는데 성주에서는 북쪽에다 했던 모양이야. 그리고 여기 이 쌍도정이라고 낙관까지 딱 하고 저 새도 있는데, 세상에 이렇게 이쁘고 여기에 괴석도 있고, 이 소나무하고 버드나무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조선 정원의 진면목인데, 20세기, 21세기 인간들이 얼마나 천박한가 하는 거는 이거를 복원을 했는데, 하여튼 복원했어요. 그게 이렇게 생겼어요. 참 끔찍하지. 안 했으면은 지금 이제 새로 했으면 되는데 이미 해놨는데 어떻게 저거를. 그 우리 반성해야 돼. 우리 시대의 문화야. 이거는 18세기 문화고 이거는 21세기 문화의 차이예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 와서 의군부 도사로 승급을 합니다. 양반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종오품으로 올랐을 수 있게 돼서 본격적으로 문관 지위 있어요. 제대로 과거 시험도 봐본 것도 아닌 것이 높은 벼슬을 준다 해서 천기로 발신해 가지고 그 아주 천한 재주를 가지고 출세를 했는데, 지금 있는 관직도 과한데 또 여기서 어떻게 올려줍니까 하는 식으로 그렇게 깎아내려도 참고 그냥 찾아요. 관아제 조영석은 그게 싫어가지고서는 그림을 붓을 꺾어버렸는데, 겸재는 내 비록 환쟁이라 불릴지라도 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 용기, 자기 삶의 자신감, 아직 그분의 저서가 발견 안 돼서 모르겠지만은 그림 속에 나오는 거예요. 주변에서 악플 넣는 거 그거 다 참아내는 거였어요. 의군부라고 하는 것이, 그 포도청은 일반 서민의 범죄를 다루는 곳이고 의군부는 양반의 범죄를 특수수사대예요. 거기에 그 요원이 있는데, 이 의군부가 기회가 세가지고 인원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그 계회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의군부 계회도는 굉장히 많은데, 대개 오는 거가 의궤도 그린 것처럼 정면 정관으로 자를 대고 그림을 그릴 듯한 것을 겸재는 이렇게 진경산수를 그리는 풍으로 해가지고 그 시각을 비틀어서 전체를 조망하는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피셜한 그림의 장르도 회화적으로 재해석해 놓은 거가 이 의군부계에서 보이게 됩니다. 54살 때예요.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진짜
그 자기가 사는 곳을 그리는 중에 50대에 그린 거가 피룬대 상춘도입니다. 피룬대에서 봄맞이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나중에 이제 똑같은 것을 60대에 그릴 때 보면은 전혀 다른 작가가 되지만은 정직하게 그 장안의 풍경을 담는데, 이런 산이 서울의 엄쪽, 이게 남산의 본 모습입니다. 본래 이게 있는데 요 봉우리 여기 있는 거 있잖아요. 저게 6.25 동란 때 저게 폭격 맞아서 깨져나가고 그 자리에 팔각정 쓰고 남산 타워 만들면서 더 납작해져서 그렇지, 그 겸재 그림에서 요런 봉우리 잠두봉이라고 나오는 거가 남산의 본 모습입니다. 심산 노수연 선생이 명륜동 그 언덕 위에 사셨어요. 근데 9.28 서울 수복하기 전 26일부터 서울의 공습이 어마어마했답니다. 그래서 아무도 방공호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그리고 이틀 후에 나와가지고 창문을 여니까 남산 봉우리가 날아가 버렸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린 그림이 남산 고의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남산의 옛 모습이라고 하는. 그래서 난 저 옛날 그림의 남산하고 요새 다른 거를 그 그림을 보고 그리고 또 나이 많은 분한테 여쭤보니까 동주 선생도 그때 그 남산 대가리 날아갔던 얘기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 여기 피룬대라고 하는 데가 배화요고 있는 데가 피룬대예요. 거기 피룬대에는 백사 이항복이 피룬대라고 쓴 글씨가 있습니다. 배화여전 그 교장 사택 뒤편에요. 근데 백사 이항복이 권율 장군의 사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결혼하면은 처가살이를 3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3년 동안은 처갓집에 가서 사니까 그때 여기 권율 장군 집 있는 데에서 살고, 이때 그 피룬대를 쓰고, 그리고 이 피룬대에 대해서는 한경지략이나 이런 책에 보면은 서울에서 진달래꽃 필 때 최고의 유원지가 피룬대였어요. 그래서 피룬대에 진달래꽃 보는 가서 사람들이 모여서 시를 쓰고는 시 쓴 거를 묶어서 장안의 유명한 문인한테 가갖고 평을 받아서 거기서 또 그분이 장원을 뽑아주면은 그걸로 해서 또 소문이 나고 하는 거를 피룬대 풍월이라고 한다. 그것을 그린 겁니다. 이때 되면은 벌써 그림이 이제 겸재풍이 나타나서 소나무 그리는 것도 이게 계속해서 나오는 이런 그림들이죠. 겸재 그림을 연구하다가 나중에 안동 지역이고 영남 지역을 보면은 산자락에 보이는 거는 겸재 소나무들이에요. 이게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나는 소나무 보면은 겸재 소나무가 먼저 생각이 나는. 그리고 공간을 감싸는 것, 그러니까 저 뒤로 먼 산을 집어넣고 안 넣고는 그림의 차이가 있잖아요. 관악산이 피어 있는 거를 이렇게, 이때 50대만 돼도 이렇게 꼼꼼하게 모든 대상을 정확히 묘사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백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장암은 못 미쳐서 그 오른쪽에 그 몰몬교 교회당 지금 폐가가 된 데가 있어요. 거기가 백운동입니다. 그 장동 팔경의 하나인데, 이 백운동이 나중에 그 안동 김씨 집안의 마지막에 동농 김가진 선생이 그걸 사가지고 거기서 백운장이라고 하는 집을 짓고 거기에 백운동천이라고 글씨 써놓은 게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때 겸재가 하여튼 그 백운동을 이거를 그렸는데, 여기에 써 있기를 뭐냐면 병원년 저 가을날에 망 북악산에 올라서 백운동을 바라봐서 초를 하고 경술련에 다시 모사를 해갖고 했다. 3년 만에 완성을 했다 하는 거가 써 있어요. 아마 이런 집이었던 모양이에요. 여기 사람들 여기 가고 있고, 위창 오세창 선생이 동농 김가진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동농이 대단한 서예가였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위창 선생이 이 작품을 보고 그 동농 선생한테 이거는 당신 짓그린 거니까 가지라고 편지를 보낸 게 있어요. 그런 내력을 갖고 있는 그림인데 잘 보세요. 이로부터 10년 후 15년쯤 후에 백운동을 또 그려요. 근데 필치가 엄청나게 많이 생략을 해버리죠. 그런데 성실하게 그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성벽을 그린 거에서 나무에서부터 하나씩 표정인데, 원숙하게 것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렇게 그린 것을 좋아하고, 이게 노년으로 갔을 때 달라지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랬는데 57세에 청하 현감이 됐어요. 옛날에 현감은 임기가 2년 반입니다. 근데 청하 읍성은 다행히도 그림이 많이 낡았지만 갖고 있어요. 저 강서구에 있는 겸재정선 미술관에 가보시면은 이건 겸재정선 미술관 소장품입니다. 내 강의 들은 다음에 이거 우리 전시 보고 다 겸재정선 미술관 가가지고 거기에 소장품도 보고 거기에 자료들이 입체적으로 전시돼 있어요. 그리고 4월 언젠가 내가 거기서 또 기념 강연하게 되니까 그 또 듣고 싶은 사람 글로 또 친구를 보내든지 하는데, 이 겸재정선 미술관이 이거 갖고 있어서 참 고마웠어요. 이 청하읍성은 지금 다 없어지고 돌축대에 역대 현감 공적비만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래도 이게 하나 있어 줌으로 해서 겸재의 이력을 볼 수 있는 중에, 이분이 이 내연산 삼용추를 그림을 그린 거가 여러 개 있는 중에 이게 대폭이죠. 쫙 해서 펼쳐지는데, 지금 저 포항, 그 청하가 바로 포항이거든요. 그 내연산 삼용추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폭포 나오는 요 자리가 여기가 되는 거죠. 근데 간송미술관의 최한 선생이 참 그 겸재에 대해서 많은 것을 했지만은, 특히 여기에 갔다가 겸재가 바위에다가 갑술년 가을에 정선이 왔다고 써놓은 이거를 발견을 했어요. 이 미술사 하는 사람들의 발품은 진짜 그 역마살을 겸하지 않고는 감당하기 힘든데, 저걸 발견한 것은 행운이지 정말로. 근데 이 그림을 보면은 굉장히 힘차게 그렸는데, 겸재의 말년작을 아는 사람 입장에선 뻑뻑해요. 그림이 아직 환갑이 안 됐어요. 그랬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서울로 올라와요. 이때부터 65세까지 이 5년 동안의 겸재의 그림이 확 달라지고, 이건 아직 노년은 노년이지만 죽을 때 멀었는데, 남들은 다 인생 정리할 때가 됐는데 이때부터 이제 그림이 펼쳐지는데, 청하영감 시절에 그 친구 4년 선배의 사촌 이병년은 삼척 부사를 했어요. 그래서 청하에서 그 영일에서 삼척으로 동해안을 따라서 쭉 가는 그 관동팔경 코스거든요. 그때 그 겸재가 관동팔경 그림들을 그리는데, 그 중에 한 명소가 월송정입니다. 평해에 있는 월송정이, 여기 월송정 정자가 있는데 솔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솔밭 넘어 정자가 있고 바다 펼쳐지는 아주 그 경관이 수려해요. 이 우리나라 현판들을 보면은 명사들이 쓴 것도 있지만은 그 정치인들이 쓴 것 중에 박정희야 1000개가 넘는 거를 썼으니까 뭐 이루 말할 수도 없죠. 그 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쓴 거는 청간정 동해에 있는 거가 초서로 쓴 게 멋있어요. 그런데 최규하가 대통령을 몇 개월 했는지 모르는데, 여기 최규하가 월송정을 써놨어. 여기 최씨거든요. 강릉 최씨. 그리고 김종필은
청양에 있는 장곡사에다가 현판을 썼고, 근데 그것들이 내가 탓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근대 문화재예요, 사실은. 그게 의미도 더 붙여주는 것도 있고, 그냥 동네 암흑의 서예가가 쓴 거하고는 또 다르죠. 천하 명필이 쓰든지 명인이 썼을 때는 그 전통은 참 살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은 이 배바닥에다가 겸재라고 하는 사인도 저 배가 올이 이렇게 쏠려 가지고 저거 조금 잡아당기면은 글씨 똑바로 쓸 것 같아요. 보존과학부장 내 말 맞죠? 저 보존과학실에 가서 저거 글씨 잡아당기려고 이렇게 올 똑바로 지금 비틀어졌잖아요. 근데 여기에 사천이병현이 시를 썼는데 둘 다 낙관이 없어요. 나는 이때 둘이 같이 갔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월송정에서 즉흥적으로 이렇게 그렸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싱싱해. 여기 겸재 그리면은 꼭 사람이 가야 돼요. 그래야지 현장 분위기가 나니까. 사람이 있는 거는 현장 분위기가 있고 또 하나는 풍경의 스케일을 보여주잖아요. 여기서 그림 빠지면은 그건 얼마나 싱거웠겠어요. 그랬는데 1호부터 10년 후에 제대로 된 월송정을 그립니다. 기대하세요. 이렇게 그래요. 완숙하게 풀어지죠. 이게 겸재예요. 그리고 이제 60이 돼서 이런 이 집에서 이제 살게 되는데, 이때 갑자기 그림이 좋아지는데 어느 정도 좋아지냐면은 장안연우를 그렸는데 아까 피른대 풍어를 그린 거가 이런 풍치로 됐어요. 생략할 거 다 생략해 버리고 필요한 것만 남기니까. 그래 어느 때 탁 그 사람이 올라서는 수가 있는데 그게 나는 60 환갑이 됐을 때라고 생각해요. 그게 청하현감, 하양현감 다 겪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대는 무직이지만은 직장이 없잖아요. 자유로운 작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때였거든요. 마음대로 친구 만나고, 그리고 일단은 저 관직 생활하는 동안에 또 저금해 둔 것도 있으니까 생활이 완전히 옛날 가난하고는 다르죠. 이 벼랑에 소나무 그린 거에 아주 리드미컬하게 그림을 그렸고, 남산봉우리 이거는 항상 있어야 돼요. 아직 9.28 서울 수복천이니까 이거 있어야 돼요. 그리고 관악산 이렇게 모습이 나오죠. 근데 이분의 저 소나무 그림이 참 재밌는 게 군집해서 그렸잖아요. 근데 관아제 조영석이 겸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얘기가, 자기가 옆에서 관찰하는데 겸재는 항상 붓을 두 자루를 꼬고 새끼 꼬듯이 쥐고 앉아서 그렸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 피를 한 자루로 그림 그려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붓을 이렇게 쥐고 이렇게 그리다가 또 이렇게 그리고, 그러니까 세 필로 그리는 거 하고 뭉툭한 거 해서 새끼 꼬듯이 그리고선 이렇게 그렸는데, 이 겸재가 붓을 두 자루를 가지고 그린 것이 왜 그랬는가? 빨리 그리기 그래서 그렸는가? 뭐 어쨌든 그 습성이 그랬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화여대에 있는 유준영 선생이 독일 유학했다가 오틸리엔 수도원의 겸재 화첩을 발견하고 박사학위 논문 쓰고, 그리고 지금 오틸리엔 수도원의 그 명작들이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기탁이 돼서 지금 전시되고 있어요. 그 유준영 선생이 이 겸재의 소나무에 대해서 쓴 논문이 있는데, 겸재의 이 솔밭에 그리는 소나무 그림들을 보면은 붓 두 자루를 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했던 것을 보면서 리드미컬하게 그렸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도 337박수 하듯이 셋 이렇게 했다고 하는 논문이 있어요. 능히 그럴 수 있는 거고, 이 말이 갖고 있는 거는
집단적인 걸 표현할 적에 하나씩 그리는 것보다 필 둘로 했을 적에 훨씬 리듬감이 생기는 건 사실이거든요. 어찌됐든 이제 이분은 마음대로 그릴 수 있는 그 경지에 도달한 거예요. 아, 명화예요. 이것도 빌릴 수만 있으면은 그 이 계절의 명화에 한번 초대하고 싶은 그 그림입니다. 서원소정도가 저거 장안연우도하고 같은 짝인데, 이 서원소정도는 이 서원에 아까 그랬죠. 개인의 정자는 서쪽에 진다고. 내 친구 이춘재는 북악산에 옥류동과 세심대 사이에다가 새로 정자를 지었는데, 그리고 나에게 기문을 써달라고 하는데, 이춘재는 이조판서를 지는 사람이 복이 많아가지고 당대 최고 가는 겸재와 화가인 겸재와 당대 최고 가는 시인인 사천을 오른쪽 왼쪽에 끼고 사는데, 거기에다가 이 정자까지 갖고 있으니 세계에 빼어난 것을 가졌다라고 해서 이 정자 이름을 삼승정이라고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삼승정도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서원소정이라고 할까 하다가 삼승정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기념하루 이거를 그렸는데, 글 수 있는데, 이 겸재 이분이 하여튼 그 낙익불이 그 그리는 그런 정서가 이 그림에도 나온 거가, 이 아름다운 소나무를 배경으로 해서 또 전망 좋은 데 잡는데 세심대와 옥류동 사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요게 세심대라고 글씨가 써 있고 여기 옥류동이라고 글씨가 써 있어요. 요게 숨은 그림 찾기처럼 이름을 싹 집어넣어서 마치 그 바위에 이끼 그리듯이 해놨어요. 그리고 아주 필치가 굉장히 보드랍죠. 청풍계가 그 안동김 씨, 김상용 그 집안의 하여튼 이 집안도 대단한 게, 청음 김상원은 척화파로 끌려갔었잖아요. 이분의 형님인 김상용은 병자호란때 강화도에서 순조를 했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그렇게 잘 돼가지고서 이제 안동김 씨 그걸로 하는데, 그 김상용 그 집이 청풍계 청운국민학교 있는데 뒤편에 현대 정주영 회장 댁 바로 아래 백세청풍이라고 하는 바위 글씨 있는 여기에요. 거기가 저 비탈이잖아요. 그 비탈로 되어 있는데 그림을 그린 것이 여기 청풍계에 있는 집들, 이거는 나중에 다 복원도 할 수 있는데 바위도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생겼을 텐데, 겸재가 어느 날 큰 마음을 먹었는지 이걸 회화적으로 재구성했어요. 전혀 또 딴 그림이 돼. 정리해가지고 필치를 가다듬어서 필요한 거 버릴 거 버리고 강조할 것만 탁 강조해놓고, 그리고 이 박연폭포 시각과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낙이 내려놓고 집 들어가는 사람을 그렸잖아요. 그래서 시점을 아래로 해서 저울로 해서 겸재는 시점을 계속 고원법에서 평원법, 심원법, 삼원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림 속에 울림이 굉장히 강한 그림으로 만들어가요. 두 그림 비교를 해보면은 어느 게 회화적으로 완성도가 높은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죠. 아, 어떻게 진짜 큐비즘적인 시각이라고 할까, 바위결을 저렇게 대담하게 칩니까? 겸재가 어느 때 이랬나 봐요. 겸재 견흥이야. 겸재가 흥을 실어서 그렸다. 신나게 그린 것 같아요. 근데 겸재가 그림을 그리면서 귀찮아 가지고서 그냥 누워서 그렸다고 그런 적도 있는데, 이 편지를 보면은 옛날 사람들 편지 보면은 거의 연애 편지예요. 이 공안찰 연구에 그 우리 회원들이 해석을 해줬는데, 지난번에는 직접 저를 찾아주셨고 지금 이 편지를 받게 되니 봄비 내린 뒤 근황이 편안하심을 살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위로됨이 진실로 깊습니다. 늙은 이 몸은 요즘 아이들 우한 때문에 하루하루를 분주히 보내고 있습니다. 편지 읽으면 맨날 아프다는 얘기야. 참 옛날 사람. 근데 그 아프다는 뭐 요즘에는 뭐 설사가 나가지고 뭐 어쩌다 이렇게 병명도 나오는데 한번 그 고관찰 연구에서 읽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참 끔찍했던 게 요즘 나는 이가 아파가지고 죽겠다. 얼마나 아팠을까. 치과도 없고 그런 거가 있더라고. 하루하루 분주히 보내고 있습니다. 민망스러움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런지요. 지난번에 두고 가신 비단폭은 아직 그림을 그리진 못하였으나 마땅히 부탁하심에 따르겠습니다. 보내주신 양초는 잘 받았으나 요즘은 점점 밤이 짧아져서 가을이나 겨울에 그리는 것만 못할 듯합니다. 근데 이게 내가 번역을 잘못한 거야. 양초는 그때 양초가 어디 있어? 초지. 우리 박물관 학예원이 나한테 이걸 지적해줘서 재판에서 바꿀 거예요. 여러분도 갖고 있으면 양자는 지워버리고 지난 보내주신 초는 잘 받았지만 근데 초라고 그러면은 먹는 식초도 있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양초라고 의미 전달을 확실히 한 거는 사실입니다. 나머지는 배울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만출입니다. 즉시 회답하며 정서는 머리 조아립니다. 즉시 회답이라는 게 뭐냐면은 편지 갖고 온 사람 있잖아요. 기다리라고 그리고 썼단 얘기예요. 걔 돌아갈 거니까. 아무튼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겸재는 자기 주문도 많고 사신으로 가는 사람이 선물로 가져가고 하면서 그림을 익힙니다. 산수만 그린 게 아니라 화본풍이지만 매미 있어요. 이 매미 그린 거 보면 이게 저 화본에 나오는 건데 여러 사람들이 매미 그렸지만은 겸재가 그린 이 매미는 진짜 매미 소리가 나는 것 같고 여기 채색을 그 참매미 여기 파란색 도는 거 있잖아요. 그거까지 다 그렸고 요게 그 날개의 깃을 세필로 다 그 둥근 그렸어요. 근데 이거보다 내가 겸재 화조화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건데 숙조도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숙조도는 자는 새거든요. 근데 얘는 앉아잖아. 눈 떠 있잖아요. 그래서 잠들지 못하는 새, 어둠을 지키는 새, 그런 의미가 크죠. 이거는 화본풍의 정서지만은 저거는 왠지 겸재의 마음이 실려 있는 그 분위기가 있어서 나는 저 그림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이게 겸재가 관념적으로 그릴 적에 그냥 그 문인들의 이상이 있죠. 그윽한 곳에 가서 검은 거 들고 가가지고 폭포 바라보다가 또 거기에서 낮잠 자고 한수 치고 그러는 건데 이건 관념풍인데 저것도 이 그림 속에서 있는 선비의 어떤 한 일상 잡는 거를 조선풍으로 그리면은 그린 게 이 그림이에요. 유음나병이에요. 지금 옷 벗어 챙기고 이제 뛰어 들어갈 자세였는데 그림의 격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본풍의 사생으로 한 거하고 현장감을 그린다 할 때 리얼리즘이 있잖아요. 이게 64세 됐을 적에 그 김신노라고 하는 사람이 원주로 아예 이사 가면서 관아제 조영석한테도 그림을 받고 겸재한테도 그림을 받아가요. 그래서 그 예술가들에게는 그림 그릴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한 사람이 애국자 같아. 많이 그리게 했어야죠. 그래야지 남는 거죠. 이 같은 화가라고 그럴 수 없는데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65세에 양천혈령이 돼요. 65세면 딴 사람들
다 세상 떠나고 그 평균 연령이 50이나 되는 때에 65세에 그것도 혈령이야. 현감은 종육품이지만 혈령은 종오품이에요. 오품으로 올라가서 그것도 임기가 2년 반인 거를 2번 해서 5년 동안 지내는데 이때 겸재 그림이 최고로 무르익게 됩니다. 이 혈령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지방의 사또인데 자기 시간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선조대왕이 그때가 인재가 쏟아지는 때가 돼가지고 그 임금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율곡, 송강정철, 백사이항복, 오리정승 의원이 글씨에서 간이당 최립, 시에서 글씨에서 한석봉, 그림에서 양송당 김지 전부 선조대왕 때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고. 그냥 국가가 건들건들할 때 왔으면 망했을 텐데 국가의 기반이 있었던 상태에서 기습 공격을 당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동의보감을 지은 허균, 허준 전부 선조 때잖아요. 또 선조 그거 주치의였잖아요. 근데 그 다른 사람 몰라도 한석봉을 가평 군수로 보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가서 글씨 많이 써서 남기라고. 목민관으로서 임무를 게으르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은 서울에서 이렇게 복잡하지 말고 가평에 가서 있는 동안에 작품 많이 하라고. 야, 임금이 그의 예술적인 걸 살려주기 위해서 지방관으로 보냈는데 영조가 그런 의미에서 보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겸재에게는 그런 기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우선 자기 사는 집부터 그렸어. 양천 관한데 여기는 길거리가 됐고 대신 향교가 대신 남아 있고 또 그 옆에 겸재 정선 미술관이 있어서 여기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향교가 남아 있는 곳이니까 그 우리가 귀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답사처가 됐어요. 근데 이 그림 보면은 이 붓이 스스럼 없이 갔잖아요. 그냥 그렇죠? 뭐 주저함이 없이 그냥 쓱쓱 걷는데 다 맞아 떨어졌어요. 그리고 겸재에 정말 그 겸재 예술을 얘기할 때 정말로 고마운 거는 사천 이병현인 게 서화상환이라고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 시와 당신 그림을 바꾸어서 보고 어느 게 비싼지 따지지 말자 이렇게 해서 내가 시를 써서 보내면 거기에 맞춰 너는 그림 그리고 당신이 그림을 그리면 내가 시를 붙여주겠다. 시와 상환이었어요. 이런 창작 계기를 부여한 거예요. 버틀로서. 여기 가양동 양천 여기를 가려면은 저 청운동에 살고 있는 사천이 여기를 가려면은 1차로 양화대교까지 와가지고 거기에서 배 타고 넘어와서 또 가야지 되니까 하루 코스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가지는 못하고 심부름꾼 시켜가지고서는 나누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 그림은 여기 저 꾸러미 있잖아요. 저게 그 양천의 특산물이 웅어예요. 웅어. 지금 부여에서 우어라고 해가지고 3월 달부터 시작해서 보리 팰 때까지 그 잡는 민물 고기 우어회. 부여 가면은 우어회를 먹어야 돼. 저 산장 식당이 잘해. 그 가서 그거 특산물이 본래 여기 양천이었어요. 근데 이 파초가 있는 거는 서울에서 파초가 안 되지만은 그래도 그 화분 키우듯이 키운 적이 있어요. 부여 무량사 앞에 있는 옛날 사진들 보면은 파초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 아름다웠는데 기와 바꾸면서 그 파초가 없어져 버려가지고 굉장히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그 키워서 정조대왕도 그 파초 얘기를 많이 쓰고 그림으로 그렸죠. 겸재 그림에 사천에 시가 붙는데 시를 쓴 거는 시전지라고 해서 목판으로 찍은 꽃종이예요. 아, 멋있죠. 꽃 다 달라요, 그림마다. 그래서 이거 아직 봉우리 그대로 있잖아. 목멱산에 해가 뜨네. 그리고 양화진에서 여기 지금 가려고 양화진 건너 소리 질러서 배울에서 뱃사공이 지금 세게 지금 오고 있죠. 저런 첩을 막 경교 명승첩이라고 간송에 있는 거가 그래서 그 귀중한데 거기에 우리들의 가슴을 울리는 서울 한 장면. 그러니까 저 행주산성 쪽으로 가는 코스가 있고 이 동작진에서 압구정동으로 해서 송파까지 광나루 송파까지 한강변에 있는 그림들 그린 거. 금강산 그림은 뾰족뾰족한 걸 많이 그리는데 한강변을 그린 거는 다 강변 풍경이기 때문에 아주 보드라워요. 여성적이에요. 그중에 누구든 감동하는 작품은 이 압구정의 현재와 비교했을 적에 그 감각이 그대로 살아나니까. 압구정동 저 78동 옆에 그 저거 옆에 옛날 비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의 별장이죠. 그런가 하면 동작진, 이거는 겸재정선미술관 소장품이에요. 뒤늦게 했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이게 경매에 나왔는데 그 미술관이 샀어요. 이런 그 강변 풍경을 여러 그리는 중에 연강임술첩이라고 하는 이 명첩을 합니다. 이 첩이 표지는 이렇게 생겼는데 거기에 그림이 두 폭 있고 마지막에 또 제발이 붙어 있는데 내용인 그래요. 1742년 임술년 10월 보름 다음 날 16일 날 경기도 관찰사인 홍경보가 경기도 쪽을 순찰을 가서 상령이라고 지금 개성 위에 있는 거기를 딱 순시를 마쳤는데 그날이 우연하게도 임술년 10월 보름날이에요. 옛날 사람들이 임술년 10월 보름이라고 하면은 생각나는 게 소동파의 후적벽부를 지은 날이에요. 그건 어른네까지도 다 알고 있는 문장이거든요. 임술년 10월 보름 나는 적벽에서 뱃놀이를 했다. 또 그 전 적벽부는 임술년 7월 보름 그 다음 날 벗들과 함께 적벽에서 뱃놀이를 했다. 첫 문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탁 생각이 났는데 근데 또 거기에 연천에 적벽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천 군수가 당시 신요한이가 당시 시인이었어요. 겸재는 양천 혈령 경기도 관찰사 그 부하들이에요. 그래갖고 겸재 보고 올라오라고 아마 그 하루 걸렸을 거야. 파발마 불러가지고서 나 놀아야 되니까 빨리 와라. 그래가지고 집합을 시켜서 셋이서 뱃놀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풍광을 신유한은 시를 짓고 겸재는 그림으로 그리는데 그것을 세 벌을 만들어서 관찰사 하나, 연천군수 하나, 겸재 하나 가졌다는 거예요. 그 중에 두 벌이 발견이 돼가지고 지난번 겸재전 때 그 두 벌 다 같이 한 자리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적벽부라고 하는 게 뭔지를 모르면은 그 그림의 분위기를 알기가 힘들죠. 우리 국립종합박물관에 안견이 그렸다고 하는 적벽도가 있어요. 그건 천하의 거짓말이야. 적벽부도예요. 소동파의 적벽부를 그렸지 그게 적벽 대전 조조하고 주유 쌈박지라는 적벽을 그린 거 아니에요. 그럼 명확하게 해야죠. 근데 이분이 그린 건 후적벽부인데 후적벽부는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멋있기는 전적벽부가 멋있어서 전적벽부 왜 그렇게 좋아하는가 보죠. 소동파의 전적벽부예요.
적벽대전 싸운 얘기 아니에요. 이 적벽부는 임술년 가을 7월 보름 그 다음 날에, 아니 7월 16일이라면 되는데 꼭 7월 보름 그 다음 날이라고. 나 소동파는 손님들과 배를 띄워 적벽에서 논이었다. 때는 맑은 바람은 천천히 불어오고 물결은 일지 않더라. 손님 중에 퉁수를 부는 이 있어 노래를 따라 하듯 화답하니 그 소리가 슬프고도 슬퍼 원망하는 듯 사모하는 듯 우는 듯 하소연하는 듯 여운이 길게 실같이 이어져 외로운 배우의 과부를 울릴 것 같았다. 난 이 마지막 구절은 아직 무슨 뜻인지 몰라요. 뭐 때문에 과부를 울렸는지. 그리고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묘사를 볼 적에는 이미지를 쏟아낼 때는 어마어마하게 쏟아냅니다. 막 폭포수처럼 쏟아내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슬프고도 슬퍼 원망하듯 사모하듯 우는 듯 하소연하는 듯. 섹스피어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줄리엣 죽은 거 한번 그 로미오가 하는 거 봐. 이게 다 수다 떠는 거야. 그냥 이런 줄리엣 저런 줄리엣 하면서 뭐 장미같이 어떻게 되고 뭐하고 전부 그 이미지에 축적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한 방 땅 때려갖고 점 찍는데 하필이면 외로운 배우의 과부를 울릴 것 같았다고. 저거 그 한문학하는 분들한테 그 얘기하면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을 해서 내가 어느 게 정답인지 모르고 그다음에 소동파 만나면 내가 한번 물어볼 거야. 어쨌든 슬퍼요. 외로워요. 슬프진 않지만 외로워. 내가 손님에게 왜 그런 처량한 소리를 내는가 하고 물으니 손님이 말하기를 여기는 삼국지의 조조와 주유가 대전을 벌린 적벽이 아닙니까? 그 일세의 영웅들이 그런데 지금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무상하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우리 인생의 짧음을 슬퍼하고 긴 강의 끝없음을 부럽게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부릅니다. 내가 이제 축약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에 나 소동파는 말하였다. 그대는 저 물과 달을 아는가? 가는 것은 이와 같되 일찍이 가지 않았으며 차고 기우는 달도 저와 같되 마침내 줄고 늙음이 없었으니. 그 다음 문장입니다. 변하는 시각에서 보면 천지도 한순간이지만 변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보면 사물과 내가 다함이 없으니 무엇이 부러워할 것이냐. 물각유주라고 해서 천지간의 모든 사물에는 각 제각기 주인이 있으나 강위의 맑은 바람과 산간의 밝은 달은 귀로 들으면 소리가 되고 눈으로 보면 빛을 이루어 가져도 그 말이 없고 써도 다함이 없으니 조물주가 무진장 내려준 것을 나와 그대가 지금 함께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말을 듣고 객은 기뻐하며 잔을 씻어 다시 술을 드니 안주가 다하고 잔과 쟁반이 어지러운 가운데 배 안에서 서로 팔을 베고 누워 있으면서도 동력 하늘이 밝아오는 줄도 몰랐어라. 적벽부를 제대로 읽으면 장자 한 권 읽은 것보다도 더 영양가가 있다고 그랬어요. 옛날 사람들이. 이게 왜 이렇게 그 적벽부를 좋아했는가 하는 거는 저 속에서 그 인생에 대해서 근데 허망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나온 거가 유명한 단어가 무진장이라는 단어하고 물각유주라고 하는 거고요. 이 극장의 맹점이 시계가 없어. 3시 38분. 하여튼 나 이분 이제 65세예요. 이제 84세에 죽을 거니까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은. 근데 이렇게 그 뱃놀이하는 분위기를 그렸는데 사람들이 풍경이 맞나 안 맞나를 그렇게 따지는데, 그러니까 이 그림하고 적벽의 분위기가 이게 맞지가 않는데 세상에 그 자리에 앉아 스케치한 게 아니라 그것도 한 번 가서 뱃놀이하고 그것도 밤중에 뱃놀이하고 그렸는데 이렇게 그렸으면 됐지. 그걸 꼭 그거에 맞춰서 그렸어야 됐나요? 그런데 명작은 디테일이 아름답죠. 여기에 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 우화정의 분위기 보면은
디테일을 보면 이래요. 참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 분위기 다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70이 됐어요. 아이고. 근데 이때부터 진짜야. 여태까지 다 예고편이에요. 집도 일로, 야, 이게 이제 대갓집이 됐잖아. 아까 그거 달에 넝쿨로 올라가던 집이 이렇게 큰 집이 됐어. 그리고 이 집이 지금 인왕산 군인 아파트에 있는데 겸재정선의 길 있는데 여기 동그라미 친 데 있고 거기에 비석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1,000원짜리에 나오는 계상정거라고 돼 있죠. 도산서원이 되기 전에 서원 이름이 계상이에요. 그래서 계상정거도죠. 참 저거를 도산서원도라고 도산서원도라고 고쳐주면 안 되냐고 안동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데, 근데 여기에다가 계상정거라고 쓴 거, 요 자리에 이제 증축한 거가 도산서원이거든요. 근데 이 그림 보면은 예안에서 일로 오는 그 강줄, 낙동강줄, 지금은 안동댐 때문에 여기 풍광이 다 없어졌지만 이렇게 해서 맴돌아서 도는 코스는 같은데, 이 겸재 그림에서 소나무 말고 화렵수는 대개 이렇게 V자로 씁니다. 요 다음에 한번 봐보세요. 단목을 해서 부림자를 써서 강약을 맞추고, 이 솔밭 모래톱 위에 솔나무 쓴 거는 진짜 유준영 선생 말대로 337 박수야. 척척척해서 척척척 했다 옆으로 또 척척척 해서 71세 됐을 적에 이제 자잘한 거를 그리는 일은 없어요. 다 풀어집니다. 그런가 하면은 꼼꼼하게 성리학의 여러 이야기로 있는 장주묘암도나 취성도 이런 세필도 녹이지 않고 여산초당도 그거를 본인의 독서여가도 같이 채색에 있어서의 성실한 것도 이렇게 그리지만은 수묵으로 그리는 거는 완전히 풀어지는데, 그 수묵으로 그리는 거에 풀어지는 계기는 72세 됐을 때 다시 금강산 화첩을 그려요. 최한수 선생하고 몇 사람은 그때 금강산을 갔다고 그러는데 난 아직 갔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정해년 2차 금강산 화첩을 회상을 하면서 금강산 화첩을 그렸기 때문에 새로 그린 것은 아닌데, 그림의 구도나 경영하는 것은 전혀 달라집니다. 처음에 봤던 금강전도가 이렇게 됐어요. 72세 됐을 때. 그리고 이때는 이제 날고 기는 때니까 금강산 가는 길에 그림도 그리는데, 그림의 선묘나 삼부연 폭포나 화적연 그리는데 강약의 리듬이 엄청나게 리드미컬하게 막 샘솟습니다. 이건 실경에 얽매인 것이 아니고 그대로 나오고, 인물을 그린 것도 언제나 갓쓰고 도포 입은 조선의 선비와 데리고 가는 동자 하나, 얘는 꼭 있거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만폭동에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사선정이라고 하는 곳에 그 풍경이, 이와 같은 풍경을, 그때 여기 정자가 있어가지고 여기 있었어요. 사선정의 이 그림을 생각하고 여기에 갔더니, 사선정이 화랑 4명이 와서 놀다 갔다고 해서 사선정이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갔더니 사선정 안내 팻말이 써 있는데 그런 얘기는 없고, 김일성 수상의 부인이 김정숙이에요. 김정숙 여사가 권총으로 한 방에 맞힌 곳이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그래서 친구들이 그림 그릴 때 나는 사선정은 빼지 않고 그려달라, 이런 얘기까지는 편안하잖아요. 오틸리엔 수도원에 있는 금강전도가 참 멋있어요. 어느 집 사우나에 갔더니 그 집 휴게실이 이걸 가지고 이게 투시를 해서 한 벽을 비치고 있더라고. 그 아이디어야. 그건 저 저작구 인허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 집 그 휴게실에 앉아 있으면은 금강전도가 저 화면으로 이게 지금 뒷면에서 쏘는 거래요.
그 여기서 쏘는 게 아니고 아마 그런 기법으로 해설하는데 여러분도 인테리어 할 때 참고하시라고. 누가 더 어떤 거 갖다 놓은 것도 멋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아주 채색으로 해서 그리는 금강산도 그려요. 또 이것을 이렇게 해서 재해석을 하는데 저 위에 여기 가빈동제라고 써 있어가지고 59세라고 했는데 이 글씨는 그림으로 봐도 그렇고 글씨로 봐도 그렇고 그때의 가빈이 아니라 그로부터 60년 후의 가빈년이면 이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연도 구별하는데. 근데 저기에 써 있는 시 읽을 시간이 없네. 책으로 봐요. 거기에 굉장히 멋있게 써 있어요. 이 겸재가 여기 그리면서도 유머가 있는 게 여기 바위에 보면은 여기 사자바위 구름처럼 그린 게 있고 또 나중에 저기 보면은 저 부처바위에 부처님 그린 것도 있고 그 옹천의 그 낙의 뒷다리 같이 그듯이 에피소드를 잘 집어넣어요. 사실상 그 금강산의 뷰 포인트는 정양사에서 바라보면 정양사 앞에 방광대가 있대요. 여기에 올랐으면은 사승이 봉우리를 가르치면서 일출봉이요 혈망봉이요 비로봉이요 봉우리 이름을 가르쳐줬다. 그러니까 이 겸재가 보는 뷰 포인트는 이 금강산 중에서도 정양사 방광대라고 하는 데서 본 시각인 겁니다. 근데 그걸로는 한 카트에 잡히지 않으니까 그 이렇게 펼쳐 가지고서 개념적으로 자기가 재구성을 한 거죠. 내가 인상파전 그 전시할 적에 인상파 그림이 자연의 입장에선 틀렸지만은 화가의 그림의 입장에서 맞았다라고 하는 게 인상파의 특징이라는데 겸재 그림이야말로 그래요. 자연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긴 적 없어요. 근데 그림으로는 이렇게 해서 그 자연을 다 보였으니까. 만폭동은 여기 이 작품이 훨씬 큰데 이건 작아도 서울대에 있는 게 멋있는데 이 영감들 계속 있잖아요. 근데 이 그림은 그 물소리가 그냥 막 흘리는 것 같아요. 여기에 S자로 이렇게 휙휙 거는 거가 우리가 그러면 엉망진창인데 겸재가 그리면 다 리듬이 돼요. 여기서는. 그런 면에서 이 그림보다 이 그림이 더 원숙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이 작지만은 굉장히 꽉 차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건 망원 렌즈로 한 카트 한 거야. 그 시절에 어떻게 이렇게 클로즈업 해가지고 금강대에 그것도 수채화하듯이 단목을 펴가지고선 있을까? 여러분들한테 얘기 안 했지만 아는 것 같아도 금강전도 국보 있잖아요. 그게 하늘을 칠했어요. 기억나요? 그게 공부하니까 가야지. 하늘 칠했잖아요. 여기에 이거 빼놓으니까 방작하는데 저거 빼놓으니까 저렇게 감칠맛이 안 나더라고. 그래서 뭔가 이상해서 봤더니 이게 채색이 있는 거였어. 하늘을. 그리고 겸재가 구도 관아제가 겸재의 가장 큰 약점은 구도가 좀 허술하다는데 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른다 그랬거든요. 근데 겸재 그림이 선면화는 다 멋있어. 그 외가 부채로 그리니까 구도를 꽉 잡아주는 거야. 이렇게 도산서원을 그리던 해인사를 그리던 아주 완벽하게 감싸고 아까 선면 부채도 그렇게 멋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장동팔경을 세 첩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 첩은 좀 커요. 서울을 굉장히 사랑해가지고 저 청운동, 옥인동, 창성동 일대를 8풍경을 계속 그립니다. 그 중에 북악산 뒤에 있는 취미대를 그린 거 보면은 여기 청와대에 있는 데서 남산을 바라보는데 여기 안개 끼는 데를 이렇게 쭉 잡아놓는 거가 조형적으로 취미대 그림들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세검정을 그렸는데 이게 우리 국중박에 있는 명화인데 여기 채색을 그린 게 있는데 수묵화에다 채색을 했는데 튀지가 않고 딱 에센트가 들어가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어떻게 여기에만 채색을 하냐고. 그래서
이 겸재가 그림 속에서 아주 산뜻하게 채색 쓰는 법, 금강전도에서도 그것이 참 놀라웠어요. 소나무를 그리는데 이게 노백도를 그리는 거, 이거는 향나무일 텐데 하여튼 이 백이라고 그랬으니까 심전 안중식이는데 향나무예요. 이게 목숨 숫자를 초소로 쓰면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목숨 숫자를 이미지로 해서 이렇게 변형시킨 거예요. 근데 함흥봉궁에 이성계가 태어난 봉궁의 소나무, 이걸 보면 오틸리엔 스톤 화첩인데 소나무 줄기가 이렇게 생겼을 리가 없는데 이게 더 리얼해요. 몇 번 따라서 그려봤는데 이렇게 생기. 그러니까 겸재는 자기가 그렇게 리얼한 걸로 낸 걸로 재해석을 했다고 하는 데에서 화가로서의 그 면모를 다시 보게 돼요. 그런가 하면은 이와 같이 고사 인물도 그거는 빼놓지 않고, 우리가 진경산수에 집중해서 보니까 이분이 그린 고사 인물도 아까 우어 잡아가지고 선물하는 거, 이런 것들을 소홀히 보는데 실제 이렇게 그림으로는 즐겨 그렸고 또 잘 그렸고, 그중에 사공도 24품을 그림으로 그린 게 지금 전시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나라 때 사공도라는 사람이 시의 세계에는 24가지의 이미지가 있는데 각 이미지에 해당하는 시는 이런 게 있다 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그림으로 그린 거야. 그 그림으로 그리는 거에서 그러니까 호방하다는 거는 시로 이렇게 있는데 겸재는 호방한 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 다음에 아주 유연하게 움직이는 유동이라고 하는 시는 이렇게 썼는데 겸재는 이렇게 그렸어요. 내가 굳이 이 그림을 가져온 건 여기에 연도도 있지만 있어서 그렇고, 여기에서는 평을 하는데 농이솜이라고 해서 아주 농밀한데 약간 맛을 뺐다. 이것은 영웅들이 자기 재주를 숨기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진짜 칼잘 쓰는 사람은 칼잘 쓰는 표를 안 낸다는 거예요. 살짝 그 맛을 덜어가지고 약간 어리숙하게 해서 완성도의 느낌을 더 높인다는 거죠. 야, 그건 우리들하고는 달라. 그렇죠? 완전히 익숙한 사람은 뭐 속이고 말고 하지만은 그 어찌됐든 최고로 경지에 간 사람은 그 완숙한 경지를 다 보여주는 게 아니고 약간 덜 해서 그 맛을 더 올린다. 그건 우리 배우면 안 될 것 같아. 그런가 하면은 분만 선묘만 가지고 맛을 내는 거에 명작이지. 통천문암에 일로 가는데 바다 물결이 머리칼처럼 확 피잖아. 이것을 극대화시킨 게 지금 우리 손창건 기증품으로 방북에 있는 비로봉을 선만 가지고 그렸어요. 이제는 대가가 돼서 다 생략하고 마음대로 해도 다 용서가 돼요. 우리가 하면 다 불성실이 되는데, 이 그림도 그런 경지죠. 수묵으로만. 그리고 인왕제색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있는 비계인 인왕산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폭포가 없지만 여기 폭포가 지는 게 비 올 때만 있는 숨은 폭포죠. 그래서 이제 흰빛을 발하기 때문에 평소에 인왕산보다 인왕제색이 훨씬 더 윤기 있고, 그리고 먹의 느낌이 확 살아나고, 이 회화적으로 볼 때 여기에 붓질을 한 거가 푹푹 힘차게 거는 겹쳐 중목이 갖고 있는 힘을 최대한 발휘했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분의 시각이 이쪽으로 떨어져서 또 자기 집 지붕 위로 이렇게 잡아놓는데, 위로 올려다보고 내려다보고 심원법으로 그리고 거기에 서울 성곽을 살짝 넣으니까 그 서울이 어디든 다 떠나가지고 조형의 힘,
그게 그대로 다가오죠. 그런 천하의 명작이 됐죠. 그리고 이제 박연폭포를 만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확 떨어졌는데 그 영감이 둘 또 왔어요. 여기 왔는데 박연폭포가 나는 여기가 박연인 줄 알았더니 나 2번 가봤는데 박연은 여기가 박연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가운데 줄이 있는 게 박연 그 위에 바위가 있어서 그림자 진 거예요. 이따 가서 자세히 보세요. 여기 가운데 밑에 있는 거는 약간 흐리게 그려 있는데 그게 물 그림자 진 거고, 아니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영감인데 올려다 보면 여기 또 성문이 있죠. 그러니까 그 시각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다음에 바위 주름 탁 쳐놓은 거고, 소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서. 이것도 이건 미안해서 어쩔지 모르지만 이 그림이 있는데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 그냥 이게 더 사실에 가까울지 몰라도 회화적인 완성도는 이쪽으로 떨어지죠. 그리고 편안하게 지내셨는지 어쨌는지 80이 넘어가지고서는 저렇게 긴장된 그림을 쓸 기력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77세 때 비를 맞으면서 가는 나그네를 그렸는데, 난 이 그림이 누가 가졌는지 모르는데 청주에 계신 겸재의 후손이 가졌다고 나한테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참 반가웠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대대로 내려온 건 아니겠지만은 그분이 어쨌든 이 겸재 노년작을 하나 갖고 있어서 뭐 반갑고 고마웠어요. 그랬는데 겸재가 저렇게 다니는데 어느 날 가는데 까마귀가 막 도나 봐요. 여기 세상에 이 까마귀를 뭐 때문에 그렸는가? 뱅뱅 도는 까마귀가 아니고 도요새가 아닐까? 그 까마귀가 그렇게 매몰 안 돌 텐데 어쨌든 갈까마귀라고 그랬어요. 호공에 갈까마귀가 천리로 가고 있고, 그리고 흐르는 물가에는 그 마을이 흐르는 물은 마을을 감싸고 있네 했는데, 이렇게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 속에서 살다가 그리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84세 됐을 때. 그러니까 연안 박지원이 80이 넘어서도 돋보기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데 터럭 하나 틀리지 않게 그리더라 하는 얘기 쓰니까, 이분이 작가로서 화가로서 대기만성을 하면서 끝까지 자기 최선을 다하고 한편으로는 진경산수를 일으키면서 동양화가 가질 수 있는 본래 그 관념적이고 또 서정적인 거 버리지 않으면서 새로운 걸 만듭니다. 그리하여 이 역시 박연폭포가 겸재가 갈 수 있는 최고의 그 기량을 보여줬다고 할 만한데, 테헤란로에 있는 포스코 건물 3층에 가면은 이남이 그린 이 포항제철의 용광로가 쏟아지는 비데오 아트가 있어요. 이건 현대의 재해석이야. 감동적이에요. 저 인터넷으로 보면은 동영상도 있을 수 있어요. 저게 또 그 계절로 막 변해. 그래서 내가 그 앞에 지나갈 때면 가끔 가서 한참 구경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테헤란로 포스코 빌딩 있죠. 누구나 들어가도 돼. 거기 책방에 책 사러 온 척하고 가서 이거 보면 되는 거예요. 그나저나 겸재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한 사람의 대가가 장르를 완성하니까 후배들은 행복한 거예요. 그 시험 과정 없이 자기 있는 그리면 되니까. 고송 이인문이 단발령 만금강이라고 하는 명작을 낸 거예요. 걸어서 금강산 가면은 단발령 꼭에 여기를 올라오면 모든 사람이 아휴, 나는 세상 잊어버리고 머리 깎고 저기 가서 중이나 됐으면 좋겠다 소리를 누구든지 한대요. 그래서 여기가 단발령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다는 그걸 그린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강희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이퍼리얼리즘으로 그리고 하늘도 서양화식으로 쫙 해서 칠해가지고 표암이, 진경산수를 그리는 사람은 간혹 지도처럼 될까봐 걱정하는데 이 그림에서는 화법을 다 충실해서 맞췄다라고 했고, 늦은 봄에 도화동에 올라서 인왕산을 바라봤다. 그 이때의 도화동은
지금 대우 빌딩 24층에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단원 김홍도는 또 다른 차원으로 우리 회화적인 완성도를 확 그 시정이 감도는 그 진경산수를 배경으로 한 그 회화의 명작으로 가게 됩니다. 그분의 겸재가 있어서 후손들은 그 뒤를 이어서 우리 회화를 풍족하게 했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